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대 에듀에서 감정평가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박기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이제 감정평가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단기간 안에 1차에서 민법을 고득점으로 해서 다른 과목과 관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60점 이상의 점수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에서 민법이 여러분의 고득점 전략 과목이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내하는 것은 먼저 지금까지 어떤 기출문제, 어떤 경향으로 기출문제가 나왔는지,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표를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수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차례대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여러분 이제 보시면 뭐를 보냐면 민법 총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가 20문제가 나오죠. 우리는 민법 총칙과 물권법에서 시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민법 총칙이라는 것은 사실 재산법인 물권법과 채권법, 그 다음에 가족법인 신분법이죠. 즉 친족법과 상속법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엑기스만을 모아놓은 게 바로 민법 총칙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 물권법과 채권법, 친족법과 상속법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반대로 해석하면요, 물권이나 채권이나 가족법을 잘 모르면 민법 총칙도 잘 모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딜레마인 과목이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 민법 총칙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민법을요 되도록이면 전략 과목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락을 넘기는 그런 과목으로 삼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법과목이라는 것은 딱 범위가 한정돼 있고 처음에 접근은 어렵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범위들을 차츰 이렇게 줄어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득점의 전략 과목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감정평가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공인노무사하고 이런 모든 과목들을 봤을 때 우리 시험은 공인노무사 시험이라든가 뭐 세무사라든가 행정사라든가 이런 시험보다는 민법 총칙에서는 좀 더 수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하고 감정평가사는 예전에는 공인중개사보다는 좀 더 수준이 높았지만 지금 현재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사실 공인중개사 민법이나 감정평가사 민법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딱 기출됐을 때 내년에 어떤 문제가 또 출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기출문제를 봐야 되겠지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정도의 문제 정도는 우리가 봐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민법 총칙에서 20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가를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여기 보면 기초적인 이론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신의성실 원칙이라든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맨 앞에서 보면 이제 법원에서 그래서 법률이나 특히 관습법이죠. 관습법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뭐 이제 30회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가 조금 출제가 됐었는데요. 31회 시험에서는 거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거의 없죠. 그래서 아마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내년에도 여기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앞에는 뭐 그렇게 내용들이 복잡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특히 신의성실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원칙들 있잖아요. 그런 원칙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뭐 여기는 문제는 그냥 맞출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주체가 문제죠. 권리의 주체에서 특히 이제 우리 권리 능력에서 태아의 권리 능력이 하나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인의 권리 능력에서 행위 능력에서요. 그다음 미성년자와 그다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여기에서 그다음에 상대방 보호, 여기서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지와 실종이죠. 여기서 이제 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법인에서 한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특히 법인의 경우는 자연인과 비슷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상당히 헷갈리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한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같이 비교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간단 말이죠. 마치 자연인의 성장과 비슷하게, 그 다음에 법인이 발생하고 법인이 소멸할 때까지 그 과정을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한꺼번에 그때 비교하면서 쭉 그래프 하나로 해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여기 올해는 이제 4문제가 나왔지만 다음 문제에서는 적어도 5문제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리의 객체죠. 이제 물건에 관한 것이고요. 과실과 업물에 관한 것, 주물과 종물에 관한 것인데 뭐 여기서는요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일단 구색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나오는 것이고 특히 여기 법률행위죠. 이 법률행위는 어디까지가 법률행위냐? 조건과 기한까지가 법률행위인 것이죠. 특히 여기 법률행위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 문제가 문제가 나왔죠.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여기 법률에서 요즘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건 형성권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에 단독 행위에 관한 것이고 알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법률행위의 종류죠. 종류. 그래서 물권행위와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봐주시면 되고 여기 의사표시 있죠. 그러면 이 의사표시는 뭐가 있어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여기서 각각 한 문제씩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리제도죠. 대리는 최근에는요 다른 국가고 다른 자격심이나 국가고시에서 대리에 관한 문제의 지문이 좀 커지고 있죠. 우리 민법 쪽에서 가장 큰 중요한 테마가 뭐죠? 여기서는 법인이죠. 법인.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뭐죠? 대리죠. 맨 끝에가 소멸시효죠. 이 세 개가 가장 양도 많고 아주 뭐죠? 시험에 자주 나오고 여러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빨리 정복하는 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대리제도요. 특히 대리에서는 일단 무권대리는 일단 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부분에서 대리권 부분에서 특히 대리권의 범위, 그다음에 대리권의 제한. 그래서 문제가 예전에는 대리권의 범위로 단순화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 최근의 문제는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그다음에 공동대리 이것과 묶어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복대리죠. 복대리. 예전에 이제 복대리가 문제가 내기가 상당히 쉬웠죠. 그래서 복대리가 자주 나왔는데 요즘 이제 다른 국가고시에서 복대리가 단일 문제로 나오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다음에 표현대리에서는 전체적인 표현대리의 공통적인 효과 이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표현대리가 한 문제가 나온다면 그것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6조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본대리권과 월권대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시면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와 취소인데요. 이 무효와 취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거의 무효와 취소를 다음 주에서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좀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그래서 한 문제가 주로 나오든지 했는데 최근 5년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무효와 취소라고 하는 것이 무효해서 한 문제, 취소해서 한 문제. 이것은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그것은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시험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무효해서 한 문제, 취소해서 한 문제. 최근에 이렇게 나온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무효해서 한 문제, 취소해서 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취소에서는 우리가 취소권의 상대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죠 법정 추인에 관한 문제. 그래서 취소와 사실 추인을 같이 묶어 놓으면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제 조건과 기한인데요. 이 조건과 기한은 전에는 법률행위의 부관 이렇게 해서 한 문제로 주로 나오죠. 부관 그러면 원래 조건하고 기한하고 부담인데 이 조건과 기한을 묶어서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통 한 문제가 나왔는데 요즘 최근에는요 조건 한 문제 그다음에 기한 한 문제. 그럼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조건에 관한 설명 좀 맞는 것을 쓰는 것은 그다음에 기한만 내기는 약간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법률행위 부관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해서 조건에 관한 지문 한 두세 개 기한에 관한 건 한 두세 개 이렇게 묶어서 한 문제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그냥 한 문제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 기간은 양도 얼마 안 되고 그러지만 사실 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초일 산임이냐 불산임이냐? 그다음에 우리가요 사원총회 소집 통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까지 발송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역산하는 기준 이 몇 가지만 딱 알고 있으면 절대로 기간은요 문제가 틀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너스 문제이기 때문에요. 기간에 관한 것을 잘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소멸시효가 지금 올해는 이제 세 문제가 나왔지만 내년에는 적어도 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소멸시효에서는 가장 이제 스타트가 뭐예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구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구별한다. 이런 문제가 좀 나오기는 힘들겠죠. 왜? 소멸시효 그 많은 양 중에서 여기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구별하는 게 한 문제가 나온다 하면 그건 너무나 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 만약에 세 문제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는요 한 문제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내년에 만약에 두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은 우리가 조금 난이도가요 A, B, C 하면은 B나 또는 C 등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가 이제 기산점이죠.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죠, 사실은요. 알겠죠? 그다음에 기산에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소멸시효 효력이 있고, 시효이익의 폭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테마인데, 여기서 일단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게 뭐죠? 소멸시효의 중단은 일단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산점하고 소멸시효 효과인데, 사실 소멸시효 효과는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의 우리가 구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멸시효 효과만 나오기는 약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소멸시효에 관한 것 이렇게 나왔을 때는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내용, 알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문 하나씩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일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제책기관과 소멸시효에 관한 구별, 그 다음에 기산점,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중단,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요, 대표적으로 단일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 이익이나 소멸시효의 효력이라든가 시효이익의 포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단일 문제로 출제된다기보다는 그냥 소멸시효에 관한 것, 이렇게 해서 지문 하나하나씩을 묶어가지고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무튼 가장 중요한 테마는 기산점, 그 다음에 중단이 가장 중요하고, 중단, 그 다음에 효과와 그 다음에 시효이익의 폭인데, 이런 것들은 먼저 양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산점하고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내용은 자세히 알아야 되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에서는 모두 20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을 한번 보시면, 이런 물권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우리가 물권법에서는 20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딱 문제 유형 들어오면 어느 하나 부분을 포기하고 어느 하나 부분을 집중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왜? 고르게 지금요 문제들이 분포가 되어 있단 말이죠. 특히 물권법 총론에서 지금 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물권법 총론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테마는 뭐죠? 물권 법정주의에서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물권 법정주의와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전체적인 물권, 이게 좀 어렵죠. 다음 중에서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러면 물권법 전체의 내용을 가서 묻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쉬울 수도 있죠. 왜? 이 물권법 전체 중에서 지문 5개를 구성하는데 뭐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막 구석구석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구성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부를 다 하고 난 상태에서 보면은 아주 쉬운 문제고 기초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총론에서 2문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요, 등기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물권법을 무슨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등기법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등기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물권법을 공부한다. 물권을 공부하면서 등기를 모른다. 그것은 뭔가요? 기름 위에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 것과 같이 서로가요, 이것은 같이 융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등기법이 물권법이고 물권법이 등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다른 국가고시 있죠? 다른 국가고시는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는 등기법을 따로 배운단 말이죠. 그 다음에 법무사 시험도 등기법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물권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따로요 등기법에 관한 것을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물권법 안에 들어있는 등기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약간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권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등기라고 하는 제도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서부터 우리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테마가 중요한 게 등기 청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이죠.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 아주 이게 시험이 잘 나오죠. 왜요? 문제가 출제하기 가장 쉽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형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죠. 그 다음에요 또는요 가등기. 가등기는 사례형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소수형 문제. 그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이죠. 추정력. 이 5가지가 가장 중요한 테마예요. 등기법에서 이 5가지뿐만 아니고 등기의 종류라든가 그 외에 뭐 이중보존 등기, 모요 등기의 유용, 실체관계 부합하는 것, 진정명 회복,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은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소 회복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이 하나하나를 딱 가장 중요한 핵심 테마를 딱 아는 것이 중요하고, 방금 내가 얘기한 이 5가지는 내용을 깊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과 소유권을 묶어서 우리는 기본 물권이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점유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죠. 공부할 때는 한번 들어봤는데요. 예전에는 점유권이 거의 한 문제씩이 나왔는데 요즘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도 이 점유권에 관한 문제가 출제 경향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올해도 2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2문제. 그래서 지금 점유권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점유권은요, 법조문이 있죠. 이 법조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잘 봐야 돼요. 몇 개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테마는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예요. 과세추칙권, 그 다음에 멸실 훼손시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비용상환 청구권. 이 3가지 테마,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 나가서 기초적인 것들, 알겠죠? 점유에 관한 기초적인 것들, 그 다음에 자주점유, 타주점유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 이 정도가 여러분요 점유권에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내용 자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게 소유권은 어디가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힘든데, 우리 시험은 물권법에서 20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 여기 소유권 있죠. 이 소유권 부분의 문제가 아주 크게 집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유권은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먼저 상린관계죠. 상린관계는 여러분요 법조문이 차지하는 양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요 그 상린관계에 관한 법조문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많아. 알겠죠? 일본식 표현들이 많아가지고요.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법조문도 있는데, 그럼 그런 상린관계에 관한 법조문을 다 그러면 암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다른 법조문들을 집어넣었다가 하더라도 그걸 답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흔히 다른 국가고시에서도 많이 출제됐던 그런 지문의 법조문이 답으로 등장을 하니까요. 먼저 다른 시험에 출제됐던 지문을 정확하게 먼저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 상린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판례에 의해서 완전히 이론이 정립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취득시효죠. 취득시효는 동산과 부동산인데, 동산에 관한 것은 선의 취득에서 주로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동산에는 취득시효는 잘 나오지 않고, 부동산에 있어서 점유취득시효가 문제가 나오죠. 특히 이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중요하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요. 그래서 이 취득시효에 관한 건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고, 대부분 사례형 문제로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은 그림 몇 개를 가지고 딱 정리하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공동소유가 있죠. 큰 테마라요. 특히 공동소유에서 우리가 공유물에 관한 관계죠. 그래서 보존행위, 그 다음에 관리행위, 이 2가지를 가지고 문제의 출제가 지분의 형태로 해서 갑의 지분 2분의 1, 을의 지분 2분의 1이다.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되는 것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서술형 문제로, 그래서 공동소유에 대해서 서술형 지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많아도 하나의 흐름이 있고 틀이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먼저 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책으로 이제 합유에 관한 것도 종종 나온다. 합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여러 사람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조합, 다른 말로 합유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첨부에서 부합, 혼합, 가공. 그중에서 특히 이 부합에 관한 것이 시험에 잘 나오죠. 왜요? 이 부합에 관한 것은 나중에 담보물권에서 저당권에도 또 그대로 또 효력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엮어서 같이 연결시켜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 이 말이고요. 용익물권에서는 보통 여기 보면 뭐 5문제 나올 때도 있었죠. 이렇게 약 5문제 정도 나오면은 지상권에서 보통 2문제가 나오죠. 하나는 법정 지상권에 관한 문제하고 지상권 일반에 관한 문제. 지상권 일반에서는 존속기관하고 지로에 관한 것이 중요하고요. 법정 지상권은 366조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 2가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느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는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럼 뭐 법정지상권은요 아주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것을 그림을 그려서 정리하면 끝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역권이나 전세권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특히 뭐 전세권 같은 경우는 요즘은요 판례들이 다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것을 판례는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전세권 저당권에 관한 것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죠. 4문제 5문제죠. 기본적으로 4문제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요. 그래서 담보물권은 저당권에서 2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특히 요즘요 최근에요 이
유치권이 있죠. 이 유치권이 다른 시험에서는 거의 한 문제 또는 두 문제씩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질권 한 문제죠. 보통 권리 질권 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치권은 뭐냐면 먼저 유치권은 두 가지 파트죠. 하나는 유치권하고요. 유치권하고 경매가 됐을 때 압류와의 관계. 그래서 압류가 되기 전에 유치권이 있었느냐, 경매를 위해서 압류가 되고 난 후에 유치권이 있었느냐. 이 문제가 하나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앞에서 전체가 문제가 된다면 어느 경우에 유치권이 인정되고 안 되는가. 그래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에 관한 것, 예를 들어서 권리금이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이것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죠. 기본적인 것들.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이제 문제 나오는 것들 중에서는 이거죠. 우리가 이제 담보 제공이라든가 대여한다거나 유치권자가 사용하려면 누구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승낙 없이 대여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반드시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냐. 그렇지 않고 보존행위의 경우는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주로 문제가 엮여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치권에 있어서는 사례형 문제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부분 제3자한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3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문제가 나오겠죠. 알겠죠? 그다음에 저당권은 저당권 전체 일반에 대해서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당권에서는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죠.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 그다음에 이제 쉽게 나오면 피담보 채권,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 이런 부분에서 뭐 쉽게 나올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또 근저당권은 기본적으로 한 문제가 나온다. 근저당권.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는 공동저당이 2, 3년에 한 번씩 계산 문제가 꼭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 경우에 있죠. 그 계산하는 문제가 그렇게 시험에 출제된 것은 거의 없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저당에 관한 것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다음에 근저당하고 저당권에 관한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요. 물권법에서 모두 40 문제가 되는데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등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알겠죠? 이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요. 민법 총칙과 물권법에서 어떠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봤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수험 공부 방법이죠. 어떻게 공부하는가? 여러분 기본서를 단순화하셔야 돼. 여러분요. 항상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동일한 내용, 즉 기본서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요약집의 문제 내용하고 문제집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면 한번 봐보세요. 기본서하고 문제집하고 요약집하고 내용이 전혀 달라. 알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에게 적어도 3년에서 5년 이상의 장수생을 생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적어도 여러분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서의 내용하고 그 기본서의 요약의 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같이 하나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서로 발휘해야 되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서하고 요약집하고 문제집하고 전혀 생각 없이 문제를 만들다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 에듀에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를 하냐? 이론을 배웠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알죠? 이론을 봤는데 요약집이 새로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기본서에는 없었던 것이 요약집에 또 새로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까지 해야 되냐 말이죠. 양은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멘붕에 빠지게 되고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되고 나는 왜 공부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없애기 위해서 우리 시대 에듀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냥 이론 강의도 기초에서부터 심화 과정까지 한꺼번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학원을 다니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기초 강의, 기본 강의, 심화 과정, 요약 강의 해가지고 여러분요 8개월 정도의 강의를 다 들어야 이제 한번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는 40%, 기본은 60%, 그다음에 심화는 80%, 핵심 요약할 때는 100% 이렇게 하면 8개월이 지나야 여러분들이 겨우 한 번을 떼는 거예요. 공부 그렇게 하면 언제예요? 알죠? 우리는 적어도 시험을 보려면 기본서든 강의든 적어도 5번 이상은 봐줘야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75점 정도의 점수를 맞는 것인데 8개월 돼가지고 학원에서 이제 한 번 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하실 때 기초에서부터 심화까지 되어 있는 이 시대 에듀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여러분들이 책과 강의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 다닌 것에 적어도 4년, 5년의 공부를 시대 에듀에서 1년 만에 끝내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에 있어서 자격증 시험에 있어서 장수생의 길을 가는 것을 차단하고
단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합격의 점수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빨리 사회에 진출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펼치고 여러분이 또 경제적 능력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우리가 큰 보탬이 되고자 우리 시대에 대해서는 단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커리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해야 돼.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강의할 때 우리가 부교재로 여러분들 보면 제가 이제 강의한 것들을 보면 다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노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물권법이 있는데요. 물권법은 약 한 40페이지가 안 돼요. 그 40페이지가 안 되는 그 내용 안에 모든 그림으로 물권을 다 설명을 해놨어. 알겠죠? 그래서 그 그림만 보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게끔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권법 강의할 때 강의 노트를 제공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노트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은 바로 합격할 수 있다. 뭐 고득점 할 수 있다. 그 강의 노트를 벗어난 문제는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대한 양의 물권법을 단 40페이지 안에 알겠죠? 압축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시고 머리에 연상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강의의 소리를 그것과 같이 연동시켜서 여러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도록 제작된 특수 교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 정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멸시효라든가,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법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이죠. 행위 능력에 관한 제도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표를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보다는 하나의 표를 가지고 여러분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리를 딱 해드린 게 딱 눈으로 딱 보게끔 정리하게끔 도표로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기출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학원이고 우리가요 사이트고 우리가 강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 기출문제를 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시대에 의해서 나오는 감정평가사 기본서가 뭐예요? 모든 것을 기출문제, 지금까지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론을 구성하고 또 그 기출문제를 그대로 또 문제에 실어놨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는 오류를 시행착오로 버리라 이 말이죠. 여러분요 우리가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가 무조건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가 자격시험에 출제됐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출제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제발 부탁인데 우리 감정평가사 민법은 기출문제를 좀 분석하시란 말이죠. 그 기출문제 안에 정답이 있어요.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은 다른 시험과 다르게 기출문제에 관한 것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다른 시험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아요. 알겠죠? 지금까지 여러분요 30회가 넘도록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 30회 시험 범위 안에 민법이 바뀐 적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다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그 기출문제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출문제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어야 여러분들이 합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먼저 분석하고 기출문제를 정복하는 거. 그래서 우리 시대 에듀에서 기본서는 바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음의 문제를 예측할 수 있도록,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과 강의에 대한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같은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 방금 내가 얘기했죠. 기초 강의할 때 40하고 기본할 때 60하고 80하고 100하고 그러면 결국 8개월이 돼야지 한 번 강의를 다 듣는 이런 시스템의 강의는 절대로 듣지 말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쏟아부어야죠. 그래서 어차피 다 들을 건 처음부터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기초에서부터 심화 완성까지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쉬운 과정에서부터 어려운 과정까지를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해 나간다면 절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한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과목들은 몰라도 적어도 민법에 있어서만큼은 처음 기초에서부터 심화까지가 완벽하게 한 강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 들어가 있는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 귀로 듣는 것을 강의를 몇 번씩 똑같은 강의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당황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강의 들었던 소리, 반복적으로 들었던 소리를 가지고 응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어떤 자격증 시험들 보면 기본서 나오죠, 요약집 나오죠, 문제집 나오죠, 또 뭐 나오죠, 책이 한 과목당 책이 6, 7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언제 이게 내게 만들죠?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3년에서 5년 이상의 장수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증 시험 이 감정평가사 1년 안에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1년 안에 끝내려면 끝낼 수 있게끔 자료를 슬림해야 돼.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없애야 돼. 모든 강의가 하나 안에 다 들어있어야 돼. 그래도 1년 안에 끝낼까 말까 하는데 과목당 모든 부교재들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거 언제 공부하냐고요. 알겠죠? 불필요한 것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는 항상 확신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이론과 문제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여러분 이론을 먼저 기초에서부터 심화까지 먼저 하고 바로 문제풀이가 바로 지워져요.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문제와 이론이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론을 보면서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이론과 문제가 어떻게 접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연동시켜서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론과 문제를 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험생에서 유의할 것은 뭐냐?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공부하신 분들은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학원에 와서 하루 내내 학원에 와서 죽치고 앉아있다. 그렇다고 해서 독서실 안에 독서실 잡아서 내가 공부한다. 그렇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똑바로 하는 거예요. 공부는 질로서 승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 승부하는 분들이 있죠.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자료만 다 모아가지고 복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책꽂이에 가득 쌓아놓고 잠깐 이것 보다가 안 되면 또 저것보다 이것보다 결국 그분은 하나도 공부를 안 한 것이죠. 우리는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나 강의할 수 있어요. 누구나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바로 강의하기는 힘들고 똑바로 공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똑바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5개의 질문 중에서 왜 이것이 맞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의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적당히 두루뭉실하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왜 맞는지 왜 틀리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의를 반복적으로 듣고 양이 줄여야 돼. 우리가 한 과목의 양을 보는데 너무 책들이 많아서 한 과목을 다 보는데 한 달 걸리는 사람하고 한 과목을 보는데 3일만 걸리는 사람하고 누가 더 고득점을 하겠어요? 당연히 3일 만에 보는 사람이 고득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험서 체계는 어때요? 한 과목을 보려면 보통 한 달, 2달이 되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수험 방법은 반드시 버려야 돼요. 알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 단순화시키고 슬림화시키고 단기간 안에 강의라든가 단기간 안에 책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돼. 바로 시대의 두가 바로 그러한 정신으로서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험생활의 어떤 피로도를 줄이고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사회에 나가서 경제적 능력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고자 우리 시도에서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의 기본소에는 뭐가 들어있다? 이론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들어있고 핵심 요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 권 안에. 그리고 이 한 권 안에 기초에서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 수험생활의 장수의 수험시간을 단 1년 안으로 줄일 수 있다.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방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한다? 단순화시키는 것이고 똑바로 하는 것이다. 공부는 똑바로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략을 세워야 돼. 전략. 여러분요, 우리가 1차 과목이 다른 시험 과목에 비해서 많죠.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많은 것을 다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되겠죠. 어떤 과목은 내가 못하는 과목이 있고 어떤 과목은 잘하는 과목이 있죠. 그런데 모든 학생들은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과목에다가 시간을 훨씬 투자를 해. 점수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보 같은 것이죠. 여러분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운 것이 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한 10문제 정도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 어려운 10문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10문제를 잡기 위해서 다른 것이 균형이 깨진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법이 쉽다. 그럼 이 쉬운 과목에다 올인해야죠. 그래서 이 과목을 80점 이상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1차 과목에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적어도 80점 이상의 점수를 맞는 과목이 꼭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 한 과목을 정확하게 해서 전략 과목으로 삼고 어려운 과목들을 어떻게 한다? 항상 내가 어려운데 이건 안 돼. 그것은 일단 가강 빼고 20에서 25개 정도 항상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그래서 그 항상 나오는 문제 있죠. 그것은 내가 반드시 공부해서 이 25개 중에서 적어도 20개나 또는요 19개 정도는 반드시 맞아야 되겠다. 이 정도를 세우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20개 맞으면 50점이죠. 한 과목을 80점 맞으면 20점이 남잖아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전체적으로 60점을 만들 수 있는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려운 과목에 대해서 너무나 집중을 해. 여러분, 그것은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한 과목만 우리가 가지고 승부를 본다 한다면 당연히 올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과목들이 있잖아요. 쉬운 과목들. 그 쉬운 과목들은 점수를 높이고 어려운 과목들은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과목에다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쉬운 과목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전략을 세우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또 공부는 60점을 점수를 넘을 때까지 과목마다요, 60점 정도가 될 때까지는 다른 선생님 다른 책을 보시는 것을 지양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과목이 60점 이상을 맞을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도저히 이 강의는 들어도 모르겠어. 그럼 빨리 바꿔야 돼. 알겠죠? 그래서 바꾸더라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 그래서 적어도 60점의 점수를 맞았을 때 다른 사람의 강의를 한번 들어봐. 유튜브에 있는 거 들어보고 샘플 강의 들어보고 딱 들어보면, 아, 저 사람 강의는 들어야 되겠네, 안 들어도 되겠네 하는 판단이 쓰지만, 점수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 다 좋아 보여. 그러면 다 그거를 단가로 클릭해서 끊는단 말이죠. 그래 놓고 나서 듣지도 못해. 왜? 막상 들어가서 보면은 나하고 맞지 않고 내 수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강의가 좋다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은 그 과목에 대한 점수가 지금 70점대예요. 그 사람 수준에 맞겠죠. 나는 지금 40점대예요. 나한테는 너무 버거운 것이죠. 내가 40점대가 점수가요, 이 사람 강의 좋다고 해서 추천을 했어. 근데 나는 70점대예요. 이 70점대가 40점대의 학생이 좋다고 하는 강의를 들었을 때는 너무나 내용이 없어 보이겠죠. 그러니까 누가 좋다고 해서 그 강의를 듣지 마시고 내 수준에 맞는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갈수록 늘어나는 공부 방법. 자꾸 뭐가 쌓여.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죠. 이론 기본수하고 요약집하고 문제집이 똑같아야 되는데 전혀 다른 내용들의 문제집이 쌓여. 그런 자료를 쌓아가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격증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익혀야 된다. 여러분, 우리요, 이 시대 고시기 얘기죠. 여기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모든 자격증의 모든 책들이 다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모든 자격증의 모든 것들이 다 강의로 제공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검색하더라도 이 모든 자격증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데는 우리 시대 고시계, 이 시대 에듀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단기간 안에 합격을 제공할 것인가, 이것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결론을 가지고 책을 만들고 강의 커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학원이라든가 어떤 그 사이트의 어떤 그런 강의 커리보다는 여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여기서는 왜 이렇게 이것을 만들었고 왜 이런 형태의 기본서와 이런 형태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것들은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 돼. 이걸 바로 이러한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수험생들한테 질문지를 보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쌓고 합격의 노하우를 듣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요, 이 감정평가사 단권화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이 하나의 모든 과목의 기본서 중에는 이론하고 법 전문하고 핵심 요약하고 그다음에 문제집이 한 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그걸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출판사에서는 만들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출판사들에서는 민총 하나, 물권 하나 양이 엄청나죠. 그다음에 또 문제집도 엄청 두껍죠. 또 요약,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학생들이 많다 하니까 또 요약집 만들죠. 또 뭐 만들죠. 자꾸 엉뚱한 자료들만 많아지는 것이죠. 그건 왜 그래요? 그것은 그러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어떤 수험서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노하우를 제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대에도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수험생활을 아주 초단기로 여러분에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할 때까지 우리 시대에 관한 그 시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두 손을 놓지 않고 여러분의 합격의 꿈이 이루어지는 문을 반드시 열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에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감정평가사는 단기간 안에 해결될 수 있고, 여러분과 우리 시대에가 서로가 상생해서 여러분의 새로운 감정평가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